브랜드 연상은 브랜드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이미지라고 했는데, 유형에는 제품 범주, 제품 품질, 속성, 가격, 브랜드 개성, 제품 사용자, 제품 용도, 원산지와 기업과 관련된 현상이 있습니다. 제품 범주에 대한 강력한 현상은 경쟁 제품에 대한 기억을 방해합니다. 예컨대 천연 조미료 하면 다시다, 라면 하면 신라면, 정수기 하면 웅진코에이 등이 있습니다. 제품 품질, 속성, 가격과 관련된 현상 측면에서 지각된 품질은 고객들이 자사 브랜드의 전반적인 성능에 대해 갖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품질에 대한 현상은 고객들의 브랜드 충성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격은 품질을 연상합니다.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지각된 브랜드는 높은 제품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어 높은 수익성을 제공합니다. 제품 속성과 관련된 현상은 경쟁 브랜드들에 의해 쉽게 모방될 수가 있고, 시장 상황이 변했을 때 전략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브랜드 개성은 브랜드를 인간으로 표현했을 때 브랜드와 관련된 인간적인 특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는 전통적이고 활동적으로, 펩시는 젊고 새로움을 특징으로 합니다. 브랜드는 소비자 자신의 개성이나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자아 개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잘 기억하고 다른 브랜드보다 더 선호하게 됩니다. 브랜드를 제품 사용자와 연계해서 형성되는 인상이 제품 사용자에 관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벤츠는 성공한 젊은 기업가, 소나타는 실용적인 소비자 등이 해당이 되겠죠. 제품 용도와 관련된 현상입니다. 브랜드를 제품 용도와 연결해서 형성되는 현상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음주 전후에 마시는 컨디션이나 무공해 자연식품을 판매하는 풀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원산지와 관련된 현상, 제품 브랜드가 생산된 지역이나 국가는 품질을 연상합니다. 예를 들면 가전제품을 동남아에서 생산한 것보다 국내에서 생산한 것을 소비자들이 더 선호합니다. 기업과 관련된 브랜드 현상, 유한양행은 창립자인 유란 박사의 경영 이념인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경제기업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기업이라고 연상을 합니다. 유한양행 하면 떠오르는 신용과 투명 경영이듯이 기업과 관련된 현상을 형성하게 되죠. 브랜드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된 행동 계획이 되죠. 브랜드 전략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브랜드를 경험하는지를 이해하고 표적 청중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브랜드 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전략은 브랜드명 결정을 포함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을 선행합니다. 브랜드 전략은 소비자 시장에서 브랜드의 가시성을 향상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고안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는 신제품을 개발할 때 기존 브랜드명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브랜드명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브랜드를 개발할 때 4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즉 계열 확장, 브랜드 확장, 복수 브랜드와 신규 브랜드 등이 있습니다. 기존 제품 범주에 기존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것을 계열 확장이라고 하고, 기존 제품 범주에 신규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것을 복수 브랜드라고 하고, 신규 제품 범주에 기존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것을 브랜드 확장이라고 하고, 신규 제품 범주에 신규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것을 신규 브랜드라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열 확장은 회사가 기존 브랜드명을 동일한 제품 범주에 새로운 형태, 색상, 크기, 요소나 향기 등을 확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제품을 출시할 때 저비용과 저위험 능력을 사용하거나 소매업자로부터 진열 선반을 지배하기 원할 때 사용이 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계열 확장은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 과대하게 확장된 브랜드명은 구체적인 의미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과다하게 확장된 브랜드명은 소비자들의 혼란이나 좌절을 야기할 수가 있겠죠. 브랜드 확장은 현재의 브랜드명을 새로운 제품 범주에 있는
새롭거나 수정된 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랜드 확장은 신제품의 즉각적인 인지와 신속한 수용을 제공합니다. 신규 브랜드명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높은 광고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그러나 브랜드 확장 전략은 주 브랜드의 이미지를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브랜드 확장이 실패한다면 동일한 브랜드명을 갖고 있는 다른 제품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브랜드명은 특정한 신규 제품에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회사는 동일한 제품 범주 안에서 많은 다른 브랜드를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스 브랜드는 다른 소비자 분할 시장에 출시하는 다른 특징을 수반하고 소매업자의 진열 공간을 차지하고 더 큰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기존 브랜드명의 힘이 감소하고 그래서 신규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브랜드명이 적절하지 않아 새로운 제품 범주로 진입할 때 신규 브랜드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많은 신규 브랜드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로서 자원을 분산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의 전략적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를 명명하여 제품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단순히 부여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브랜드명의 제정은 품질, 가격, 성능과 신분 등에 관해서 소비자에게 전체 메시지를 전달하는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전체 마케팅 믹스에 걸쳐서 다양 활동의 결합이 되겠죠. 브랜드는 제조자와 소비자 간의 연결점으로 제조자가 투입한 요소가 소비자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변환되어 산출이 됩니다. 소비자들은 특정한 브랜드에 대해 자아 이미지, 품질, 성능, 가격, 가치, 비용과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을 형성하고 연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벤츠 브랜드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포르쉐 브랜드는 기술적 탁월성, 신뢰성, 스포츠, 스타일링, 높은 속도와 높은 가격, 부와 성공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의 수단으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브랜드는 마케팅 믹스에 모든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소비자 만족을 창출하는 경영의 사고 과정을 안내하는 수단으로서 마케팅 노력에 대한 집중으로 간주합니다. 제조자들의 투입 요소는 제품, 가격, 촉진, 유통, 사람, 과정, 물적 증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브랜드 현상이 형성이 됩니다. 소비자들의 브랜드 현상은 자아 이미지, 품질, 성능, 가격, 가치, 비용, 차별화 등 제조자가 투입한 요소에 의거해서 소비자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죠. 또한 소비자들마다 지각되는 정도와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투입하는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요소가 브랜드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느끼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기업이 기울이는 브랜드의 인위적 차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주는 편익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고통을 완화하는 진통제 실험에서 브랜드가 있는 진통제가 무브랜드 진통제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브랜드의 정신, 신체의학적인 힘이죠. 심지어 자동차의 성능이 값싼 자동차의 성능과 다름이 없더라도 명품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경과 선명에 의해서 실제적인 편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의 전략적 기능은 소유자의 기호, 차별화 도구, 기능적 성능, 상징 도구, 위험 축소 기능, 간단한 전달 기능, 법적 도구와 전략적 도구 등이 있습니다. 소유자 기호 측면에서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주체를 나타냅니다. 지식, 재산권 보호가 불충분한 경우에 제품을 보여주는 시도가 되겠고, 제조자 브랜드나 유통업자 브랜드 간의 선택을 확실히 할 수가 있습니다. 차별화 도구 측면에서 강력한 브랜드는 유사 브랜드와 구별해주고,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에게 차별성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됩니다. 기능적 성능 측면에서
브랜드는 기능적 성능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고 또한 소비자에게 품질 이미지와 기대된 성능을 전달합니다. 상징 도구 측면에서 브랜드의 상징성은 소비자가 브랜드에 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은 특히 고가의 명품에서 뚜렷합니다. 브랜드를 선택할 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감소시키는 등 정보 탐색 노력을 줄여주게 되죠. 위험 축소 기능 측면에서 모든 브랜드는 위험을 포함합니다. 제품은 기대한 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고 강력한 브랜드 제품은 소비자에게 제품과 제조자에 관한 안심을 제공합니다. 전달 기능 측면에서 소비자의 기능 속에서 소비자의 기억 속에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를 연결하는 방법이고 이것은 특히 브랜드가 다른 제품 범주에 확장될 때 관련이 큽니다. 법적 도구 측면에서 브랜드는 제조자에게 법적 보호를 줍니다.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명은 다른 제품이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가 되겠죠. 전략 도구 측면에서 브랜드 자산은 브랜드가 표현하는 추가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브랜드는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을 만듭니다. 브랜드는 회사가 가격보다 다른 부분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해주며 경쟁하기 위해 이익을 줄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점이 됩니다. 높은 존중감을 갖고 있는 브랜드는 시장에 부침해도 판매가 견실하죠. 모든 브랜드가 프리미엄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많은 브랜드는 견실한 판매 이점을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또한 브랜드는 소비자에게도 이점이 있습니다. 제품을 알아보기가 쉽고 공식 표현과 편익에 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갖고 특별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매는 제한된 문제, 즉 해결 행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는 경쟁 제품을 평가하는 노력과 의사결정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은 유한하고 수명이 있기 마련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브랜드도 수명이 있습니다. 이를 브랜드 수명주기라고 하는데 브랜드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또 쇠퇴기가 있는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이미지나 매출 측면에서 하락하고 있을 때 회사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 재활성화는 브랜드가 약해지거나 쇠퇴기했을 때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브랜드의 상실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다시 번영을 주고 쇠퇴기를 회복하기 위해 성숙기 끝에 브랜드 재활성화를 시도합니다. 브랜드 재활성화는 브랜드 자산을 탈환하고 창조하며 지속적인 판매를 유지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랜드가 성숙기에 진입하게 되면 판매 증가율이 감소되고 쇠퇴기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쇠퇴기로 쇠락하기 전에 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착수해야 합니다. 성숙기 브랜드를 재활성화하기 전에 성숙기 브랜드와 성숙의 이유를 평가를 합니다. 많은 재활성화 전략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이 됐는데 그 중에서 에이커나 케일러가 주장한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랜드 수명 주기를 도표로 보겠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진입하게 되고 성숙기에서는 브랜드가 약화될 수 있는 쇠퇴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쇠퇴기로 들어가기 전에 브랜드 재활성화를 통해서 브랜드의 성장을 다시 한번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숙기 브랜드는 출시한 지 오래된 브랜드로 브랜드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어 적절한 판매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숙기 브랜드는 오랫동안 확립된 브랜드가 되겠죠. 어떤 브랜드는 10년, 어떤 브랜드는 100년이 되는 장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성숙기 브랜드를 알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혁신하고 메시지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브랜드는 오랫동안 활약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기 브랜드는 소비자가 변화했듯이 진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숙기 브랜드는 정체되거나 소멸하게 되겠죠. 장수 브랜드는 10년 가까이 시장에 출시되고 진화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인지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의 부침을 경험하고 경쟁 시장에 직면하고 소비자 기호와 제품의 가치 추가 등 변화를 유지한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숙기 브랜드의 재활성화 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숙기 브랜드는 다차원상에서 어떤 징후를 나타냅니다. 즉 브랜드, 가격, 판매, 기술과 투자 측면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감소하고 독특한 차별점이 약화되어 판매가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겠죠. 또한 판매 감소에 따라 판매원의 활동과 관심도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통망이 축소되고 충성 고객을 상실하게 돼서 수익 창출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성숙기 브랜드를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 측면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감소되고 독특한 차별점이 약화되어 브랜드 현상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치 측면에서는 프리미엄 가격이 하락되고 광고 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겠죠. 판매 측면에서는 판매가 감소하고 유통망이 축소돼서 수익 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결국은 고객 충성도도 상실이 됩니다. 기술과 투자 측면에서는 최신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신 기술에서 떨어진 제품이 되겠고 제품 품질이 결국은 정체되어서 판매원 활동과 관심이 저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숙기 브랜드에 나타나는 징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활성화가 필요한 성숙기 브랜드는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약하고 있는 브랜드가 됩니다. 성숙기 브랜드는 수익이 나타나지 않고 마케팅과 브랜드 관리자의 소홀로 고객 기반을 상실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겠죠. 성숙기 브랜드의 재활성화 시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보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공되고 있는 제품이 진보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HMT 시계는 고급 브랜드로 한때 취급되었으나 혁신을 하지 않는 바람에 오메가 등에게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표적 시장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표적 시장이 성숙하였으나 브랜드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되겠죠. 가혹한 경쟁이 되겠습니다. 브랜드가 경쟁자에게 점유율을 상실하고 있고 경쟁 제품이 더 효율적이거나 경쟁자가 자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인지도의 하락이 나타날 때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알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게 되고 브랜드로부터 시장까지 커뮤니케이션과 메시지가 재편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때 한 시장에 있는 성숙기 브랜드는 다른 시장에서 새롭게 출시될 수가 있습니다. 상실된 시장 점유율을 달아나고자 할 때 상실된 시장 점유율과 시장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재활성화해야 합니다. 브랜드 성장이 침체될 때 브랜드를 재활성화해야 합니다. 레고 제품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서 어른들도 장난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마케팅 전략을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표적 고객의 변화에 따른 시장 브랜드의 재활성화가 되겠습니다.